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송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소송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자발적 시민의 어떤 에너지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 사회단체나 정당에서도 이거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 그 손길을 좀 고사를 했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당연히 헌정질서 자체가 쉽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 자체가 부결됐습니다. 네. 헌정질서 회복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불참하면서 부결되는 그래서 15명의 의원들이 그 표결에 불참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저희가 105명의 그 소송에 참가할 시민들을 먼저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왔네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적으로 탄핵해서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헌법적인 절차이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로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또 준비되어 있는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멍든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 네.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리인으로서 저는 플랫폼 역할만 한 것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시대착오적인 이상한 조치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 하고 있지만 그건 국가 예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히려 그 민생을 힘들게 한 분이 그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징적인 마음도 담아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그 돈을 배상하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도 판결문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이 느꼈을 수치감, 또 공포, 불편, 자존심의 상처 이런 표현을 다 언급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저는 판결문에 그대로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런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결과가 달라진 거죠? 피고 박근혜에 대한 손해배상이 기각된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냥 단순한 법률 위반에 가까운 근데 그것이 헌법적 위반이었기 때문에 인정은 됐습니다만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실체적인 요건이나 절차적인 요건 모두 다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법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가 기각될 때는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긴급조치 구호도 대통령이 하는 비상대권입니다. 네. 그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좀 대법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4년 판결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30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합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렇게 명백한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것은 개별적 국민들이 국가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도 다르고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그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그 인과관계의 측면을 좀 완화해서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좀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를 내실 때 혹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이 소장을 낼 때 기본 논리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장 내고 난 이후에도 준비서면을 2번 더 내고 변론을 했는데 네. 주된 내용이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위법성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국민의 삶은 힘들어지고 사회가 발전될수록 권리구제 범위는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을 담아야 된다. 이게 주된 변론이었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역사라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이럴 때 보면 매듭을 하나 지어놓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싶네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 시민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런 마음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위한 한 매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1심 확정됐습니다. 뭐 대법 확정까지 분명히 이제 쭉 밀고 갈 텐데 갈 길이 꽤 멉니다. 앞으로 상급심 올라가실 때 전략, 전술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서 뭐 고의나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이 없을 것 같고요.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여전히 계속적인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불법 행위 소송에서는 증명을 원고 측에게 구하고 있고 증명의 정도가 엄격합니다. 네. 이 소송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현대형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소송이라든지 네. 의사의 의료 과실에 관련 소송, 이런 소송들은 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에는 좀 소송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입증 책임도 완화하고 인과관계 또 완화해서 인정하고 있는 일관된 추세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비상계엄이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공포라든가 이 불안이나 지금 현재까지도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돼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실제 배상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압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인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 김건희의 그 공보 관계가 내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고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안타깝네요. 예, 그런데 재산이 79억, 막 80억 가까이 되던데 73억이 배우자 김건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밖에 없더라고 예금. 그래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재산은 6억뿐이고 예. 현재 우리가 지금 1심에서 얘기했던 소송은 피고 윤석열 재산 6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만 일단 그 가집행이라고 해서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집행은 그 예금에 대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어차피 이 소송은 전 국민이 항의하는 측면이고 그럼 권력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자체만으로도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뜻 있는 변호사님께서 플랫폼을 여셔서 유사 소송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는 게 최초에 제가 시작한 취지였습니다. 네. 제가 시작을 했으니 전국에 뜻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단을 모아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로서는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네. 적극 같이 좀 동참할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감사를 받을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불편을 어떻게 손해를 전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시작도 시민이었고 또 소송의 끝도 시민이고 저희가 할 일은 그 마음들을 담은 그 작은 그릇을 만든 플랫폼의 역할만 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단 104명이 다 광주 지역 분들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 원고들을 정말 자발적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싶어서 그 후배인 정다운 변호사 또 우리 동료인 이근규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를 할 때는 구글 폼을 열어서 그냥 전국 각지에 있는 다른 지역, 광주 지역 외에 다른 시민들에서 오히려 영남 지역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의 민심을 더 담아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플랫폼을 열었고요. 먼저. 오히려 광주 지역 시민들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자라고 네. 해서 광주 지역 시민들은 오히려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인구 대비로 각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배치해서 그 상징 소송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네, 대한 국민들이 모인 소송단이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